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된 전 중년의 끝무렵과 인생 황혼기의 시작점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애청자 여성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좋아진 덕분에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서 바야흐르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또래들은 가끔 혼란을 겪곤 해요. 우리네 부모님 시절 같았으면 분명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을 나이인데 요즘 시절엔 아직 한창이라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의 중년을 끝무렵과 인생 황혼기의 시작점을 살아가고 있다며 소개한 것이에요. 분명 적지 않은 나이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아직은 바깥 활동을 한창 왕성하게 하고 다닐 나이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제가 나이에 대한 이야기로 사연을 여는 이유는 제 사연이 바로 그 나이와 관련된 요절복통 안달복달 소동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이 아직은 경제개발도상국이던 시절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한 양조장집 외동딸로 태어난 전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독특한 아이였어요. 동네 아저씨들조차 고개를 젓고 혀를 내두를 만치 괄괄한 성격의 소녀 대장부이기도 했던 동시에 매일같이 얌전히 앉아 시집을 읽고 또 매일같이 직접 시도 쓰는 문학소녀이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제가 괄괄한 소녀대장부와 문학소녀라는 상반된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는 조금은 복잡한데요. 먼저 소녀대장부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친정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친정어머니는 동네 딱 하나 있는 젊은 과부이셨습니다. 평소 지병으로 결핵을 심하게 앓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야 마셨거든요. 지금이야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없는 세상이라지만 그 시절엔 드물지 않게 벌어지곤 했던 일이었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아무튼 졸지에 젊은 과부가 된 어머니는 하필이면 타지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버지와 중매 결혼을 통해서 멀고 먼 시골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생업은 또 하필이면 양조장 주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서로 엮이다 보니 어머니께선 동네 주정뱅이 아저씨들로부터 참 갖은 고초를 겪으며 지내셔야만 했어요. 동네에 친인척 하나 없겠다. 심지어 생업까지 술과 엮인 젊은 과부겠다. 그래서 주정뱅이 아저씨들이 제 어머니를 만만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전 철이 들 무렵부터 주정뱅이 아저씨들로부터 내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주정뱅이 아저씨들이 틈만 나면 제 어머니에게 어찌나 추파들을 던져대는지 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전 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주정뱅이 아저씨들과 직접 다툼을 벌이고는 했죠. 그 다툼의 나날들 중 가장 기억나는 하루를 꼽자면 노총각 김씨 아저씨가 대낮부터 거나하게 취해선 집문서와 땅문서를 가지고 저희 양조장에 찾아왔던 날의 일이었어요. 그날 김씨 아저씨는 내 젖은 다 줄 테니 자기랑 연분 한번 나보자면서 꼬장을 부려댔고 전 친정 어머니를 얼른 피신시켜 놓고선 노총각 김씨 아저씨와 직접 마주했죠. 아저씨가 왜 아직도 결혼 못한 노총각인 줄 아세요? 맨날 대낮부터 술이나 먹고 거나하게 취해선 이런 짓이나 벌이고 다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주정뱅이 노총각을 세상 어느 여자가 좋아해 주겠냐고요. 안 그래요? 동네에 여자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아직 미혼인 거야 이거사. 아이 어린 것이 끼어들 얘기가 아니니까 얼른 가서 어머니 다시 모셔오기나 해. 취했으면 가서 냉수나 마시고 속이나 차리세요. 어따 대고 행패야. 아, 행패라니. 나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청혼하고 있는 거거든. 청혼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엄마한테 벌써 수십 번도 더 거절당했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준비해 왔잖여. 나랑 결혼만 해준다면요. 집문서랑 과수원 땅문서랑 가진 내 재산 싹 다 네 어머니한테 넘겨주고
다른 논팽이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잘 지켜주기도 할 테니까 이게 얼른 가서 어머니 모셔와. 참 못난 사람이네요, 아저씨는. 그 나이 먹고도 세상 쪽팔린 줄 모르니까. 너희 어머니야말로 비싸게 굴주 좀 말라 그래. 과부 주제에 총각이 들이대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냉큼 저고리부터 풀어줄 것이지 말이야. 응? 아휴, 똑같이 밤이 외로운 처지끼리 서로 달래가면서 살면 좀 좋냐고. 그리고 넌 그놈의 말본새부터 고쳐. 장차 새아버지 될 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말 함부로 한다 정말. 이보세요, 구질구질 노총각 아저씨. 그러다가 제명에 못 죽는 수가 있어요. 그날의 제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참교육 계획 구상이 끝난 상황이었으니까요. 노총각 김씨 아저씨를 비롯해 다른 주정뱅이 아저씨들이 다시는 제 어머니를 만만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시는 절대 추파를 던지도록 못하도록 만들어낼 참교육 계획 말이에요. 시골의 해는 도시보다 훨씬 일찍 떨어지는 법이죠. 전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오기가 무섭게 참교육 작전을 실행으로 옮겼어요. 검정색 상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갓을 썼죠. 또한 얼굴엔 친정어머니께서 애지중지하는 분을 잔뜩 칠해서 허옇게 만들어 놓았고요. 눈 밑과 입술엔 젤을 칠해서 아주 시꺼멓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 놓고선 거울을 마주 보니 제 모습이 영락없는 저승사자 같더라고요. 완벽한 저승사자 분장에 흡족해진 전 곧장 노총각 김씨 아저씨가 혼자 사는 집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곤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죠. 마침 보름날이었던 덕분에 푸르스름한 보름달 달빛이 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전 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달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선체로 만취에 골아떨어져 있는 노총각 김씨 아저씨를 발로 툭툭 건드려 깨웠죠. 부스스 잠에서 깬 김씨 아저씨는 비몽사몽 잠결이었던 데다가 술기운까지 겹쳐 흐리멍텅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상황까지 모두 계획에 있었던 전 목소리를 남자처럼 마치 진짜 저승사자인 것처럼 바꿔내며 말했어요. 철수야, 노총각 김철수, 때가 되었다. 어서 가자. 누구신데 어딜 가자는 겁니까? 나 저승사자야. 널 저승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찾아온 저승사자. 아니 그게 무슨... 저 아직 젊은데요. 염라 대왕님께서 그러더구나. 젊은 놈이 백날 천날 술이나 처먹고 여자 희롱하기를 일삼으니 더는 두고 보실 수 없겠다고. 얼른 데려다가 자기 앞에 무릎 꿇려 놓으라고. 그 말에 김씨 아저씨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노총각 김씨 아저씨는 선앙당 무속인의 아들이었던 데다가 잠결에 낮부터 퍼부어 마셔 되었던 술기운까지 겹친 상황이었던 덕분에 절 정말로 자기를 데려온 저승사자라고 생각해버린 모양이었죠. 물론 그런 상황들까지 전부 다 제가 계획한 일이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절 진짜 저승사자라고 믿어버린 노총각 김씨 아저씨는 확 겁을 집어먹은 채로 제 얼굴을 한번 자세히 바라볼 겨를조차 없이 냉큼 머리를 조아리며 굽실거렸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면 진짜 개과천선하겠습니다. 다시는 술 근처에 얼씬도 안 하고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면서 평생 독수공방 홀몸으로 염라 대왕님을 받들며 살겠나이다. 어찌나 두려웠던지 김씨 아저씨는 소변까지 찔끔 흘렸어요. 이제 됐다고 생각한 전 약속을 잘 지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마치 진짜 저승사자처럼 연기하듯 말하며 자리를 떴는데요. 아침이 되자 들려온 소식은 김씨 아저씨가 간밤에 까무러쳐서 시내버스로 2시간은 좋게 가야 나오는 읍내 병원까지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저승사자 연기 작전이 대성공이었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물론 그날 밤에 저승사자가 저였다는 사실은 오래지 않아 마을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노총각 김씨 아저씨를 비롯해 다른 주정뱅이 아저씨들 모두가 제 어머니에게 추파를 던지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양조장집 괄괄한 딸내미 건드리면 큰 코 다친다 하는 이야기가 고향 마을에 싹 돌았으니까요. 그 바람에 양조장 장사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냐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 고향 마을의 양조장은 친정 어머니의 양조장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애초에 제 참교육으로 인해 양조장이 망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면야 저도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고요. 뭐 덕분에 친정 어머니께선 주정뱅이 아저씨들의 추파로 인한 시름만큼은 덜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또 다른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죠. 예순아, 너도 이제 혼기가 찼는데 너 좋던 남자 아직 없니? 그거야 나야 모르지. 모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연애랑 결혼 생각이 있어야 나 좋다는 남자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알아보지. 근데 난 아직 생각 없어요. 아유, 그러게 성질머리 조금만 죽이고 살지 그랬어. 주정뱅이들한테서 엄마를 지켜주었던 건 고맙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 딸 혼삿길 막히면 어떻게 해. 아닌 말로다가 시부모 될지도 모르는 동네 어른들한테 콸괄한 여자라고 소문이 나버렸으니 아휴 참 정말이지 걱정이다. 너도 이제 22이면 조만간 시집가야 할 나이인데. 네, 맞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어느덧 22이 되어 있었어요. 또한 그 시절은 요즘 시절과는 다르게 결혼 정년기가 한참 낮아서 다들 20대 초반에서 중반쯤의 나이가 되면 다들 시집 장가를 가곤 했었고요. 심지어 20대 후반이 되면 슬슬 노총각, 노처녀 소리 달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딸 자식 나이가 22이니 친정 어머니께선 당연히 시집 걱정을 하게 되셨던 거죠. 문제는 제가 괄괄하기로 소문이 나버린 탓에 동네 안에선 도무지 저에게 장가들겠다는 남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이에 어머니께선 고민 끝에 중매쟁이를 찾아가셨고 그렇게 전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 시절 남편은 건넌 마을에 살면서 저희 고향 마을을 오가며 일하는 평범한 우체부였어요. 집안 자체가 공무원 집안이었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남편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얼굴 허여멀건한 새님, 답답한 모범생, 그리고 고지식한 남자라는 인상이었다고나 할까요. 특히나 그 시절은 안경 쓴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던 시대였는데 반해 남편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가뜩이나 별로 결혼 생각 없던 저에겐 더더욱 첫인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던 제가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된 계기는 저희에겐 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제 두 번째 특징을 재차 설명드리자면 전 괄괄한 소녀대장부인 동시에 매일같이 시집을 읽고 또 직접 시를 짓는 문학소녀이기도 했어요. 그런 문학소녀의 기질은 너무 일찍 돌아가신 탓에 기억조차 없는 제 친정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고요. 아버지께서는 학창시절에 큰 도시에서 열리는 백일장에 학교 대표로 출전해 대상을 종종 받아오셨을 만큼 글솜씨 좋은 분이셨다고 하거든요. 이처럼 문학소녀였던 제가 결혼 정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당시에 품고 있었던 제일 큰 고민거리는 동네에 서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시집을 구하자면 아침 저녁 딱 한 번씩 있는 시내버스를 타고 2시간씩이나 걸려서 읍내까지 나가야만 했었죠. 더군다나 당시는 지금처럼 도로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탓에 고생고생을 해가면서 읍내 서점까지 가봤자 신간 시집이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결국 전 이미 골백 번도 더 읽은 시집을 읽고 또 읽고 거의 외워버릴 지경까지 놓여버리게 되었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전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우체부인 남편이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신간 시집이 나올 때마다 매번 서울 사는 대학교 선배에게 부탁해서 저에게 직접 배달해 주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남편도 저처럼 글 읽기와 글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니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 있죠. 우체부 남편은 정직하고 올곧은 가치관이 참 멋들어지는 남자였어요. 제가 신도 아닌데 사람의 속을 어떻게 꿰뚫어 보았느냐고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의 반듯한 행동 거지를 통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 속마음까지 확실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마침 남편이 서울로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었고 이에 혹시라도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전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왜 우체부예요? 그게 그동안 그렇게 궁금했어요? 왜요? 서울까지 유학 가서 명문대 졸업했다면서요. 그러면 훨씬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었을 거잖아요. 물론 전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궁금한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 대답해 줄래요? 왜 우체부를 선택했어요? 집안이 공무원 집안이어서?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서? 세상이 말하기로는 오래지 않아서 편지와 엽서가 사라질 거라고들 해요. 장차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집집마다 전화기가 하나씩 있는 시대가 올 거고 더 먼 미래엔 작은 이동 전화기를 사람들마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도 반드시 올 거니까요.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소통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편지와 엽서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전화 한 통이면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전하는 데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내는 편지나 엽서만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우체부가 되었고 지금처럼 평생 편지와 엽서를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순간 이 사람이구나 확신하게 된 전 제가 먼저 청혼을 하게 되었고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선 남편의 새 발령지를 따라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죠. 이후로는 평탄한 삶이었어요. 매 순간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며 아들 둘을 낳았고 남편은 우체국장을 역임하며 박수받는 정년 퇴임식을 치렀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희 부부의 나이는 중년의 끝 무렵과 인생 황혼기의 시작점에 놓여 있더라고요. 전 은퇴한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여생을 보낼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았는데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혈을 쏟아내면서부터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한 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폐경 증상입니다. 폐경이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요. 사람에 따라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애수님 같은 경우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셨는지 오히려 늦게 찾아온 경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실 겁니다. 변화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마음적인 변화가 제일 크실 거예요. 폐경을 맞이하신 많은 여사님들께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시거든요. 솔직히 짐작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어요. 제가 남들보다 늦었을 뿐 주변에선 이미 폐경을 끝마쳤거나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왔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 아무리 짐작을 했고 마음의 준비 또한 해두었다 한들 심적인 변화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처럼 저에게도 폐경기 우울증 증상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저렇게 혈기왕성한데 난 이제 여자의 삶을 졸업하게 되는 거구나 하는 슬픔이었죠. 반면 남편은 말 그대로 여전히 혈기왕성한 남자였어요. 아니, 오히려 은퇴하기 전보다 바깥 활동이 훨씬 왕성해졌죠. 그동안은 직장에 출퇴근하느라 다가설 수 없었던 각종 취미들을 섭렵하며 여러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도 그이는 여전히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폐경기 우울증을 겪는 저를 알뜰살뜰 자상하게 챙겨주었거든요. 특히나 남편은 폐경 증상으로 인한 수면 장애를 겪는 제가 무척이나 안쓰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새벽이면 매번 직접 손수 물을 끓이고 차를 달여주었어요. 오늘은 또 무슨 차야? 캐모마일 차야. 폐경 우울증 다스리는 데도 좋고 수면 장애를 다스리는 데도 좋다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 이거 마시고 오늘 푹 잠들면 앞으로 내가 매일 캐모마일 차를 끓여줄게. 고마워 여보. 내가 밤새 잠 못 들고 뒤척이느라 당신도 맨날 잠을 설칠 텐데. 고마울 것 없어.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이잖아. 그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떨치고 일어나는 일만 생각해. 나한텐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우선이야. 그렇게 말한 남편은 쓴 차를 잘 마시지 못한 절 위에 찻잔에 손수 설탕까지 넣어주었어요.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덕분에 전 푹 잠들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매일 새벽같이 타주었던 차의 효과가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분명 수면제도 아닌 끓여 먹는 차에 불과할 뿐이었는데 마시기만 하면 깊게 잠이 들었어요. 또한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이 제가 차를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새벽 4시경이면 집 밖으로 나가선 저녁나절에 되어서야 들어왔거든요. 매번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온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선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을 크게 의심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평생 보내왔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문제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음에도 그날의 날씨는 유독 더웠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저에게 차를 타주었고 그 차를 받아 마신 전 어김없이 잠이 쏟아졌지만 더위로 인해 쉽사리 잠들진 못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새벽길을 나서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요. 나도 어제 많이 짜릿했어요.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황홀한 시간 기대할게요. 어제 많이 짜릿했다? 오늘도 황홀한 시간을 기대한다? 뭔가 좀 느낌이 쎄한 말들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분명 아주 많이 신나 있었어요. 이에 영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전 쏟아지는 졸음을 무릅써가면서 남편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 보았지만 평범한 주부였던 저로선 혈기왕성한 남편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 야음을 틈타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남편의 모습을 아주 먼 발치에서 놓쳐버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제 머릿속엔 온갖 잡생각들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무렵이야 기진맥진 땀범벅이 되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서 심지어 많이 짜릿했다, 오늘도 황홀한 시간 기대한다 하는 통화 소리까지 엿듣게 되어버렸는데 마음 편히 있을 아내가 세상 어디에 있겠냐고요.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 무렵 전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서랍장 깊숙이 숨겨진 어느 알약을 발견하게 되고야 말았어요. 그 알약은 바로 수면제였죠. 자, 이쯤에서 당시의 저처럼 여러분도 함께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남편은 매일 새벽 4시마다 집을 나섰고 집을 나서면서 저에게 차를 끓여주었어요. 그 차를 마실 때면 매번 전 골아 떨어졌고 남편은 저녁나절이 되어서야 기진맥진 땀범벅이 되어서 돌아왔죠. 심지어 오늘도 황홀한 시간 기대한다느니 어제 많이 짜릿했다느니 하는 통화 내용까지.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시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수면제와 차를 이용해 절 재워놓곤 매일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어렴풋한 생각 말이에요.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서울에 신혼집을 차린 이후부터 수십 년간 중마고로 지내왔던 친구들의 생각도 저와 같았어요. 폐경 겪는 여자들 중에 이런 일 겪는 사람 많다더라. 혈기왕성한 남편 입장에선 아내가 터는 여자로 보이지 않으니까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이니 갖은 핑계를 대가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지. 그래도 난 아직은 조심스러워. 남편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은 그럴 사람 같진 않거든. 그이가 나한테 평생을 보여준 사랑이 있는데. 원래 몸의 욕정이라는 게 한순간에 사람 눈 뒤집어 버리게 만드는 거더라. 그런 수상한 통화 소리까지 직접 들었겠다. 남편 서재에서 수면제까지 나왔겠다. 넌 남편이 끓여준 차를 마시면 매번 잠들어 골아 떨어지고 이런데도 무슨 걱정이 더 필요해. 일단 증거부터 잡아. 그래야 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이거 이혼 선배로서 해주는 진심 어린 충고다. 친구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했던 건 아니냐고요. 섣부른 말로 남의 부부 사이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나쁜 친구 아니겠느냐고요. 그렇다고 볼 순 절대로 없었어요. 그날 그 친구가 저에게 해주었던 말이 전부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주 조심스러운 조언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이혼녀였고 이혼의 원인은 남편이 폐경을 겪는 아내를 두고 취미니 동호회 활동이니 핑계를 대가며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다가 발각된 것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을 향한 의심이 시시각각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전, 그걸 견딜 수 없었던 나머지 남편을 어떻게든 미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라는 믿음 반, 정말 만에 하나라도 불륜이 맞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하는 두려움 반으로 말이죠. 역시나 그날 새벽에도 외출 준비를 마친 남편이 제게 차를 끓여주더라고요. 요즘 당신 피부가 많이 상했더라. 누가 보면 일생일대의 걱정거리라도 품고 사는 사람인 줄 알겠어. 글쎄, 일생일대의 고민을 품고 있는 건 맞지 아마? 하며 대답하던 전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본심을 털어놓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겐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고민이었기에 전 급히 둘러댔습니다. 폐경 얘기야. 여자들에겐 일생일대의 변화이고 고민일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이해하지? 그럼 사랑하는 배우자로서 당연히 이해하지. 아무튼 차 마시고 한숨 푹 자. 당신 그러다가 건강까지 크게 상해버릴까봐 너무 걱정이다. 알았어. 차는 화장실 다녀와서 마실게. 당신은 당신 볼일 보러 가. 어서. 이에 남편은 별 의심 없이 곧장 새벽길을 나섰어요. 잠시 화장실로 들어가 있던 전 차를 마시지 않은 채로 남편의 뒤를 쫓았죠. 첫날의 미행처럼 허망하게 놓쳐버리진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미행, 전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10여 미터 정도 거리를 둔 채로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의 걸음은 첫 미행 그날처럼 상당히 빨랐어요. 전 그런 남편의 걸음걸이마저 의아하더라고요. 상당히 빠르면서도 경쾌한 걸음걸이가 무슨 즐거운 일을 하러 떠나는 사람 같았거든요. 오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올라 구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미행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느껴지는 육체적 고통보다는 남편을 향한 의구심으로 머리가 뒤죽박죽인 채로 살아가는 심정, 고통이 훨씬 아플 테니까요. 그 와중에도 경쾌한 걸음걸이를 이어가던 남편은 제가 첫날에 그를 놓쳐버렸던 도로변에 도착하고 나서야 멈추었는데요. 마침 저만치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던 모양인지 남편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멀리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전 남편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달렸지만 현장을 잡아내진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체력 차이로 인해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었던 탓에 제가 목격한 것이라곤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택시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뿐이었죠. 이튿날에도 또 이튿날에도 비슷한 미행이 반복되었고 전 매번 남편과 누군가가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가까스로 놓쳐버릴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전 비상의 수단을 꺼내들었어요. 내일은 친구들이랑 동해 바다로 일출 보러 가기로 했어.
일출도 보고 잘 놀다가 하룻밤 자고 올 거니까 늦는다고 괜히 걱정하지 마. 여행? 어이, 잘 됐네. 당신 우울증도 좀 다스릴 겸 바람 쐬고 오면 좋지. 아유, 난 그동안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 암튼 내 신경 쓰지 말고 조심히 잘 다녀와. 남편은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는 듯 얼굴 가득 미소 지으며 저에게 용돈까지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전 진짜로 여행을 떠날 생각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내기 위한 작전이었을 뿐이었죠. 그때 제 작전은 이랬어요. 남편과의 체력 차이로 인해 도저히 미행을 성공할 수가 없으니 여행을 핑계로 먼저 길을 나선 다음 남편이 상간녀로 추정되는 누군가와 매일 아침 만나는 도로변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자는 생각이었죠. 전 그 계획 그대로를 생각에 옮겼습니다. 동해바다 일출을 보려면 일찍 출발해야 한다면서 남편보다 훨씬 일찍 새벽길을 나섰고, 남편이 매일 누군가와 만나는 도로변으로 먼저 도착해 잠복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 4시 30분경에 도착한 남편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전 도착했어요. 근데 그 얘기 진짜예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게 되었다는 얘기. 네. 네? 그렇게 많이요? 뭐 싫긴요. 사람 많으면 저야 대환영이죠. 얼마나 즐거울 시간일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한 여자와의 불륜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을 지경인데 5커플이랑 한꺼번에 즐길 작정이라니, 맙소사. 남편은 그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이지 머리가 터져나갈 지경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섣불리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 급습마저 실패해버리면 오히려 저만 남편 의심하는 몹쓸 아내가 되어버릴지도 모를 테니까요. 그렇게 전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채를 쥐어 뜯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애써 억눌러가며 잠복을 이어갔고, 천만년과도 같은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누군가가 남편에게 다가섰어요. 숨어서 지켜보는 제 눈에 비친 누군가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마침내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전 그들을 급습하기 위해 내달렸는데요. 그런 제가 첫걸음을 떼던 바로 그 순간,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웬 트럭 한 대가 저와 부딪히기 직전에 멈춰섰고, 거의 동시에 남편과 상간녀가 저와 트럭 쪽을 돌아보았죠. 다급해진 전 전봇대 뒤를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숨겼고, 그러는 사이 남편과 상간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전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미행을 들키지 않았으니 다음엔 불륜 현장을 급습할 수 있으리라는 안도감과,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남편이 여러 명과 그렇고 그런 짓을 즐길 만큼 타락해버렸다는 충격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불륜 현장을 급습할 다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과 상간녀의 접선 장소가 바뀌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달라진 남편의 새벽길이 하필이면 높고 가파른 언덕을 한참이나 올라가는 길이었던 탓에 체력 약한 저로선 더 이상의 미행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새 접선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기에 이전처럼 먼저 도착해 숨어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이에 전 고심 끝에 두 번째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어요. 그건 바로 체력을 길러서 미행을 성공하자는 생각이었죠. 행여 간발의 차로 남편과 상간녀가 택시를 타고 떠나게 되면 내가 직접 달려 택시를 따라잡아서라도 불륜 현장을 급습하고야 말겠다 하는 독한 결심이기도 했고요. 사람이 택시를 따라잡는다니,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도 웃음이 나오는 얘기지만 그때 전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아무튼 체력을 키우기 위해 제가 찾아간 사람은 둘째 며느리였어요. 둘째 며느리는 전직 운동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그 종목은 바로, 예 며느라, 네가 했었다던 철인 3종 경기 있잖니. 그거 하면 체력이 많이 좋아지니? 그럼요, 당연하죠.
아마 운동 중에 체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종목일걸요? 3.9km를 수영으로 완주하고 다음엔 180km를 자전거로 달리고 그리고 마지막 42.195km 마라톤을 해야 하는 종목이니까요. 얼마나 체력이 많이 필요하면 종목 이름에 철인이라는 말까지 붙었겠어요. 그거 참 잘 됐구나. 나도 그거 한번 해보련다. 네가 직접 가르쳐 주렴. 갑자기요? 왜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힘든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아주 큰 걱정거리들을 품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인 3종 경기 정도로 힘든 운동을 하는 동안은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면서요. 하지만 전 둘째 며느리에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시아버지 바람났다. 심지어 하나도 아니고 몇 명씩이나 함께 즐기고 다니는 모양이야. 그래서 난 불륜 장면을 급습할 체력을 키우고 싶어서 너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라고 마음이야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지만 너무 남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갱년기 우울증을 극복하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둘째 며느리로부터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전 둘째 며느리네 집에서 지내며 남편과 일종의 별거를 시작했어요. 물론 너 불륜인 거 다 안다. 그래서 별거 하는 거야 하는 진심은 꼭꼭 숨겨둔 채로 갱년기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둘째 며느리한테 운동 배우러 간다는 핑계를 대었죠. 남편의 반응이 어땠냐고요? 자기도 운동 좋아한다며 운동을 해보니까 심신이 건강해지는 게 참 좋더라며 아주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그 운동이 진짜 운동이 아니라 상간녀들과 침대에서 즐기는 나쁘끄러운 운동이면서. 에휴. 아무튼 전 곧장 지옥 훈련에 돌입했어요. 얼마나 힘든 훈련 과정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이 뭘 상상하셨던지 간에 그 이상으로 가혹한 훈련이었다는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철인 3종 경기를 통한 지옥 훈련의 체력 상승 효과는 그야말로 대단했어요. 실제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에 비해서 발끝조차 미치진 않았지만 남편 정도는 단숨에 따라잡고도 남을 만치 힘과 지구력이 붙었죠. 이에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전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새벽같이 길을 나섰는데요. 그날따라 남편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몇 배는 빠르고 경쾌한 것이 무언가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전 그동안 지옥 훈련을 겪어냈잖아요. 단숨에 딱 들키지 않을 정도로 가뿐하니 거리를 좁혔죠. 그랬더니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근데 다들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어제 워낙 격렬해서 다들 많이 지쳐가지고 헤어졌잖아요. 아무튼 간에 오늘도 짜릿한 시간 잘 즐겨보자고요. 그렇게 신나서 걷는 남편을 전 수월하게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상간녀가 접선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때다 싶은 저는 그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내달렸죠. 딱 걸렸어 니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벼르고 별렀는 줄 알아? 상간녀 앞에 도착한 제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기 위해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 마침내 마주한 상간녀의 믿을 수 없는 정체에 전 그만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그 상간녀는 다름 아닌 동서였거든요.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생판 남이랑 이런다고 해도 나도 세상에 지탄을 받을 판국에. 아이고, 어떻게 대체 어떻게 한 식구인 동서랑 그렇고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그런데 말이죠. 이 불륜 현장을 급습당한 남편은 분명 당황하거나 도망치거나 발뺌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오히려 자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을 멀뚱멀뚱 뜬 채로 제게 물었어요. 아니, 그렇고 그런 짓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야?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알고 여기 와 있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서재에서 수면제 나왔어. 캐모마일 찬이 어쩌니 해가면서 나 채워놓고
동서랑 불륜 저지르고 다닌 거잖아. 거뿐이게. 어제 짜릿했다는 둥, 오늘은 더 황홀한 시간 기대한다는 둥. 아유, 그렇게 통화하는 소리도 다 들었어. 이 불륜 촌극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여럿이서 함께 즐겨온 촌극이란 것도 나 다 알고 있다고. 제가 말을 마치자 잠시 벙쪄있던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픽 웃어버리더라고요. 이에 격분한 제가 악다구니를 내지려는 찰나 웬 미니버스 한 대가 도착하더니 웬 젊은 등산객들이 우르르 내려선 제 남편과 동서에게 아주 친근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제가 미니버스를 돌아보았더니 버스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그러니까 히말라야는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전 분명 남편의 불륜 현장을 급습했는데 난데없이 히말라야 산악회의 등장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저로선 도무지 그 상황이 아무런 생각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마침 저보다 먼저 사태를 파악한 동서가 절 안심시키려는 듯 포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저희 그동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등산훈련 다녔어요. 히말라야 등반을 목표로요. 그러고 보니 동서의 차림도 남자에게 꼬리치는 차림이라고는 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마치 아주 전문적인 채비를 갖춘 산악인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남편만큼은 평상복 차림이었기에 전 혹시나 싶은 생각으로 남편에게 캐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다들 산악회 사람들인데 당신 혼자만 평상복이잖아. 그거야 매일 산에 도착해서 갈아입었거든. 내 새로운 꿈을 당신한텐 당분간 비밀로 해두고 싶었으니까. 대체 뭘? 내가 히말라야 등반의 꿈을 품었다는 거. 일단 당신한텐 비밀로 해두었다가 히말라야 등반에 도전할 자격이 되었을 때 그때 짜잔 하고 고백할 계획이었지. 그럼 날 의심하게 만들었던 통화 내용이랑 당신 서재에서 발견된 수면제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일단 수면제는 사실 나도 퇴임 직후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었어. 평생 몸담아왔던 우체국을 떠나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적적해지더라고. 그래서 우울증 약이랑 수면제랑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었는데 마침 당신이 폐경을 겪게 되면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가뜩이나 폐경 때문에 마음 복잡할 당신한테 내 걱정까지 시키는 꼴이 될까 봐서.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통화 내용은 전부 등산 얘기였고 터질 것 같은 숨을 극복하고 산을 정복한 뒤에 정상에서 기분 좋은 바람 맞으며 바라보는 일출은 정말이지 짜릿하고 황홀하거든. 히말라야 등반에 함께할 도전할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사람 많으면 더 즐거울 거란 말을 했던 거고 서로 밀어주고 손 내밀어 끌어줄 동료들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랬습니다. 저보다 먼저 은퇴 후유증을 겪고 있었던 남편은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히말라야 등반 도전을 결심했고 매일같이 등산 훈련을 해왔을 뿐이었어요. 또한 히말라야 등반에 꿈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동서였고요. 강원도 산골 출신인 동서는 원래도 산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평생의 소망이었던 히말라야 등반을 계획하고 있던 도중에 제 남편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선 등산을 몇 번 같이 다녀왔었다고 해요. 등산 덕분에 제 남편의 우울증에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자 내친 김에 함께 히말라야 등반에 도전하자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거고요. 동서가 몹쓸 상간녀라는 생각은 전부 제 착각일 뿐이었던 거고 오히려 동선 제 남편에게 인생 황혼기를 일으켜 세울 새로운 꿈을 찾아주었을 따름이었죠. 맞아요. 전 남편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웠는지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바로 그때 남편이 절 포근하게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예,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뭐. 히말라야 등반 준비 사실을 당신한테 다 털어놓고 시작하지 않았던 내 잘못이 훨씬 크기도 하고. 그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어서 동서도 절 다독여 주었어요. 그래요, 형님. 저 같아도 제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속 시원하게 말도 하지 않고선 그런 모습을 자꾸만 들킨다면 저도 당연하게 오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절 불륜녀로 취급했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으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을 마친 동서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차마 고개 들지 못한 저에게 웬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영어로 된 서류였죠. 당신이 둘째 며느리한테 체력 훈련 받는다는 얘기 듣고 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어쩌면 우리 부부가 함께 히말라야를 정복할 수 있게 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던 보험 서류들이야. 히말라야 등반에 우리 같이 도전하려면 꼭 필요한 보험. 원래는 당신한테 모든 사실을 짜잔 고백하면서 같이 선물하고 싶었던 서류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며칠 일찍 선물하는 셈 치지 뭐. 그날 남편은 마치 프로포즈하듯 무릎을 꿇으며 보험 서류를 마치 꽃다발처럼 제게 내밀었고 전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으며 대답했죠. 한애순 여사님,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늘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걸을게요. 이 세상 끝까지. 마침내 요절복통 안달복달 오해의 소통에 마침표를 찍은 저희 부부는 낭만적인 포옹을 나누었어요. 그런 저희의 부부 동반 히말라야 등반 도전을 동서와 산악회 회원들 모두가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 부부는 히말라야 부부 동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참입니다. 또한 전 오늘도 등산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어요. 물론 중년의 끝무렵과 인생 황혼기의 시작점이라는 저희 부부의 나이로선 히말라야 정복이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드시 히말라야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으리라 추워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남편은 불륜 의심을 받아가면서도 꾸준하게 등산 훈련을 꾸준하게 이어왔고 저 또한 촌극에 가까운 객이었다지만 둘째 며느리에게 지옥과도 같은 체력 훈련을 해왔으니까요. 또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히말라야 정상 정복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는 남편이나 저 둘 중 하나가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힘들 땐 뒤에서 밀어주고 눈앞에 포기가 아른거릴 땐 먼저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며 그렇게 둘이 함께 걸어 나아갈 길이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저희 부부는 앞으로 평생을 히말라야 등반하듯 서로에게 기대어 인생이란 이름의 길고 긴 철인 3종 경기를 끝까지 완주해낼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부의 삶이니까요.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인생의 황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의 황혼은 무엇인가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 화려하고 생기 넘치던 청년 시절의 추억을 뒤로한 채로 그렇게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기에 아직 충분히 아름다운 시기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황혼의 도전이 깃들기를 염원하며 제 긴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